안녕하십니까?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곳을 찾아와 사연이라는 걸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늘 심심할 때마다 자식들이 알려준 이곳을 찾아와 다른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듣고 지내다가 제 이야기를 올려보려고 하니 조금 쑥스럽군요. 어떤 식으로 말을 시작하면 좋을까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인사로 여러분께 말문을 열게 되었어요. 나이도 지긋하게 먹었으니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겠나 싶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살면서 힘든 일만 가득했지 재미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늘 사는 게 바빠서 일에 치여서 고생고생을 하다 최근에 아주 통쾌한 일을 하나 겪고 내고는 헐레벌떡 이곳을 찾아와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마 끝까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능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렸기에 후회가 들었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지요. 그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혼을 해봐야 버림받은 남편이 불쌍하다는 소리만 들릴 게 뻔했기에 저는 꾹 참아야 했지요.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중매쟁이한테 깜빡 속아 넘어간 거지요, 뭐. 남편의 집안은 아주 파렴치한 집안이나 다름없는 상놈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거칠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희 집안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서부터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는 족발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창업을 하셔서 쭉 운영을 해오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았고 저에게까지 비법을 전수해 주시고 있었어요. 저희 족발집은 아주 예전부터 외할머니께서 고집을 해오시던 방법으로 꾸준히 음식을 만들어 나갔고 그게 단골들을 사로잡게 만든 비법이기도 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맛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오셨다가 나이를 지긋하게 먹으신 노신세가 된 분들도 여전히 칭찬을 해주시지요. 우리 족발집은 아주 탄탄하게 단골들이 많았고 가게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오고 있었기에 꽤 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 기업에서는 비법을 사고 싶다고 하기도 했었고 체인점을 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저희 가족들 모두가 고집이 세서 조금이라도 다른 맛이 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운영을 했기에 체인점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집을 식당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알아주신 덕분인지 줄까지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러니 우리 집 재산이 탐이 났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중매쟁이에게 웃돈을 주고 마치 능력이 있는 집안인 척 저를 속이며 결혼을 종용해왔어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덤볐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주 촘촘하게 거미줄을 짜서 저를 올가맨 것이었지요. 저는 족발만 삶을 줄 알았지 남자에게 면역력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께서 능력 있는 집에만 시집을 가면 된다고 하시는 말을 믿었어요. 순진하게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있었음에도 그 거짓말을 하나 알아차리지 못해서 홀라당 가머니설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네 집안이 사자 집안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당연히 사자 집안이라고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의 말을 들은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집안이 법조계나 의료계 쪽 집안인 줄 아셨고 중매쟁이 또한 한통속이었기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35살까지 시집을 가지 못한 노처녀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하루빨리 시집을 보내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20대 초반에 시집을 가는 것이 정석과도 같았기에 35살까지도 혼자인 저는 어딘가 하자가 있는 여자처럼 보이기까지 했지요.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늘 일이 바쁘지만 규칙적이라고 설명을 했기에 단단히 속아 넘어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정말 개뿔도 이렇게 없는 집안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 남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일 수가 있나요?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내가 언제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라고 말한 적 있어? 버스 기사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맞잖아. 내가 거짓말한 게 뭐가 있다고 사기 결혼이래.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은 낮에 반주를 하고 버스를 몰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버스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수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미친놈 아닌가 싶더라고요. 무려 버스 기사가 술을 먹고 왜 운전을 한단 말입니까? 그걸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니 시댁 식구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저를 작정하고 속인 걸 알만하시죠? 시집을 가고 나서야 택시 운전기사들이 입는 노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시부를 보고서야 직업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아마 그 옷차림을 보지 못했으면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시댁에 가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저는 실망도 실망이지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고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연히 모든 걸 알게 된 친정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시댁에 각종 난리를 다 치셨지요. 하지만 시댁은 아주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사자 직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조계, 의료계 이런 건 줄 알지 누가 택시기사를 생각하겠소. 그것도 택시는 운전수 아니요? 택시가 뭐가 어때서? 직업으로 사람 가리는 거 아니라고 안 배웠나? 택시기사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맞지? 우리가 언제 속였다고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만 직업으로만 판단하냐 이 말이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몰라도 나중에 말을 했잖아. 지들끼리 정분이 났으면 직업이 뭐든 상관없었겠지만 선자리에서 만난 사이인데 아니고 중매장이 그것도 한통속이었구만 아주. 이거 다 한통속이었어. 아니 돈도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사돈댁이 돈이 있으니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뭐 언제 돈 달라고 했어? 그냥 서로 부족하면 돕고 하는 거지. 이웃끼리도 나눠 먹는 판에 가족끼리 왜 이래? 시댁에서는 아주 똥배짱으로 나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지금 당장 이혼할 수는 없지 않겠냐. 혼인신고도 다 했는데 그냥 순응하고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처녀의 서글픔이란 어쩔 수 없는 거죠. 35살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 몇 개월 만에 이혼을 하면 정말 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때라도 제가 정신을 차려서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들 눈치 보면서 살기 바빠서 그럴 용기조차 내지 못한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 어머니를 따라 족발집에서 꾸준히 비법을 전수받게 되었고 열심히 족발집 일을 도우며 돈을 벌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지요. 우리 남편은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아예 취직을 할 마음도 갖지 않고 허구한 날 집에서 술이나 먹고 경마나 하면서 논팽이처럼 살았어요. 집에서 담배 찌든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 기가 막히게도 아이들은 턱턱 들어서더라고요. 이런 놈이랑 평생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사냐 싶으면서도 아이가 생기니 또 아이들을 봐서라도 버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집에서 제발 술 좀 먹지 말라고 담배 좀 태우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 중에도 그랬고 출산을 해서 갓난아이가 집에 있는데도 남편은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전 결국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조차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돈을 벌어서 우리 아들, 딸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부모님의 말대로 순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생활에도 점차 적응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저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일을 한 번 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될 정도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족발집의 특성상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기도 했고 저는 집에서 생활비를 대야 했기 때문에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삭신이 쑤시던지 정말 목욕탕에 가서 뜨끈한 탕에 몸을 지지고 새신사에게 마사지를 한번 받는 게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목욕탕에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일했거든요. 이 일을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생 해오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그렇게 억겁의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제 나이가 60을 넘겨 자식들도 다 키우고 얼굴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지고 흰머리가 온머리를 덮어갈 때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버티고 버티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족발집은 3대째인 저에게로 물려지게 되었어요. 정말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를 풀어보자면 책 한 권을 씁니다. 제 삶의 고달픔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만 아파하실 것 같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긴 어렵겠네요. 평생 놀고 먹은 남편의 자식들 2명 대학도 졸업시켜 취직도 뒷바라지하고 결혼까지 시키고 신혼집도 얻어주고 하느라 돈을 억수로 썼습니다. 저에게 쓴 돈은 손에 꼽히는데 그 흔한 화장품 하나 비싼 값 주고 살 수가 없어서 마트에서 제일 싼 거 사다 썼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 악착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족발집 장사는 여전히 잘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휘청거리진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저와 달리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엄마가 되어서 집 한 채 못 사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희 족발집은 여전히 맛이 좋아 손님들이 줄을 섰고 저는 3대 사장님이라 불리우며 손님들이 맞이하고 있었지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운영했던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것도 제대에서 끊기겠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아들이고 딸이고 족발집을 물려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애가 없었거든요. 아쉽긴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겠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돈을 크게 나갈 일은 더 이상 없겠구나 싶어서 가게를 팔아치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적당히 몸이 버티는 몇 년 정도 더 운영을 하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다면 남편과 저의 노후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는 남편이랑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제 생각을 말했더니 남편이 버럭하더라고요. 앞으로 큰돈이 나갈 일이 왜 없겠어? 언제 어떻게 사람 일이 바뀔지 모르는 건데. 가게를 팔긴 왜 파냐 이거야.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해야지. 있는 돈 까먹으면서 살 생각을 해? 이 가게 접을 생각도 하지 마.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집에서 쉬면 뭐 할 거야? 평생을 집에서 놀고 먹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아주 웃겨 죽겠어. 나도 나이가 있고 평생 족발만 삶았는데 뭘 더 일하란 소리야. 나도 이제는 쉬면서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싶다고. 족발 삶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냥 물에다가 담가놓고 양념만 뿌리면 알아서 다 삶기는 건데 아무튼 옆편 내가 놀궁리만 하지.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딴 놈이랑 평생을 살아온 제가 대견하게 느껴지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족발을 삶고 양념을 해서 질긴 것 하나 없이 쫄깃하게 만들어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평생 봐놓고도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일 한 번 도와준 적 없고 5시에 출근할 때 배웅 한 번 해준 적 없는 논팽이가 저러니까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때쯤 저에게 일이 몇 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그 시기일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조선족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하도 사정사정을 하여 받아주었지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정말 하루가 뭐다 하고 사고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계산을 실수하는 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었고 주문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제가 결국 참지를 못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울면서 읍소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도 잘리게 되면 아들이랑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어떻게든 적응을 할 테니까 며칠만 더 봐주세요. 제가 꼭 적응해서 실수하지 않고 일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가게 돈통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눈을 감아달래서 한번 용서해주니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아주머니를 해고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글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은 겁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저는 고용노동부에 해명을 하러 3번이나 출석을 해야 하는 일까지 견뎌야 했어요. 제가 부당해고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해명을 해줘야 했고 그 일로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아서 심신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지요. 참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아닌 것을 해명해야 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부당해고를 한 나쁜 사장님이 되어서 누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했을 겁니다. 법이라는 게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없는 일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아들이 그 일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낳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자꾸 저만 보면 이 돈 타령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마르지 않는 화수분도 아닌데 볼 때마다 돈 타령을 해대니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지요. 몇 년에 걸쳐서 돈 타령을 해대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얼굴까지 보기 싫어지는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아이가 이번에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요. 영어 유치원에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매달 유치원 비용이 200만 원씩 든다지 뭐예요? 아예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그이가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돈을 왜 보태주어야 하니? 요즘은 어린이집이니 뭐니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공짜라고 하던데 200만 원이 왜 든다는 게야? 그리고 나이가 고작 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난리를 피워? 한국말이나 똑바로 가르쳐라. 어머님, 요즘 영어 유치원 안 다니면 엄청나게 무시받는 세상이에요. 저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조부모님 재력이 중요하시더라고 하잖아요. 어머님 가게가 잘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안 해도 나중에 다 크면 영어 잘하더라. 우리 아들도 영어 유치원 한 번을 안 다녔는데 지금 영어 하는 거 봐라. 사교육도 대충대충 시켰는데 공부 잘만 하더라. 대학도 다 졸업했고 회사도 잘 다니고. 그이가 영어를 잘한다고요?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시겠죠. 그리고 그건 그이 시대니까 허용됐던 거고요. 요즘은 무조건 영어 유치원 다녀야 한다니까요. 우리 애 나중에 유학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 비용 생각하면 영어 유치원 비용은 얼마 안 돼요. 나보고 지금 네 아들 유학비까지 지원을 해달라는 게야? 우리 손주가 유학을 가려면 적어도 15년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내가 80을 넘겨서까지 이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으라는 게야? 너는 어쩜 말이라도 나중에 니들 부부 믿고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니? 어머님,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까지 책임을 지겠어요. 저희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집들은 손주 예뻐서 돈 턱턱 내놓는다고 하던데 저희보다 돈도 훨씬 많으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좀 나누고 사세요.
며느리고 아들이고 죄다 한통속인지 뭔지 저에게 계속해서 영어 유치원 비용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구는데 제가 무슨 팔자를 타고났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도대체 매달마다 2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나 되니? 그게 네 집 개 이름이야? 너네는 형편에 맞춰서 살 생각을 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갈라다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다. 능력도 안 되면서 욕심은 왜 이렇게 많은 게야? 아유, 아들 친구들이 전부 영어 유치원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도 가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저도 능력 있었으면 제가 돈 줘서 보냈죠. 아예 안 되니까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좀 보내주세요. 아들까지 사정사정을 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뭐 아들 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념하고 보내주자 싶었습니다. 막말로 돈 모아서 나중에 노잣돈으로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증여니 상속이니 하다 보면 세금도 많이 낼 텐데 손주 좋아하는 거 시켜주자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들네 부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해도 너무하네요. 아예 어떻게 오빠네 집에만 200만 원을 줄 수 있어. 이거야말로 남녀 차별이라는 거야. 내가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200만 원 안 줄 거면 오빠네도 주지 말아요. 하지만 이미 아들 부부에게 돈을 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둘째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남매 간의 싸움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에게도 20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만 주는 건 딸의 말대로 남녀 차별로 보여줄 수 있고 딸에게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매달 4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들, 딸에게로 전해지다 보니까 참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래서는 제가 원했던 대로 노후의 시니어 타운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까지 휩싸이게 되었어요. 제가 세워둔 미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 같고 사방팔방에서 저를 잡아먹고 뜯어먹으려는 인간들만 넘쳐나니 지치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아주 제 신경을 갉아먹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니까 제 몸이 슬슬 망가지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아마 나이를 먹어서 우울증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건들만 넘치니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속이 미식미식거리면서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속이 쓰리고 잠을 자면서도 신물이 올라오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기침도 나고 몸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헛구역질을 하니까 남편이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여편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그렇게 헛구역질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에이씨 밥맛 떨어지게. 너 바람났냐? 어?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이라도 한 거 아니야?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봐. 내 다 족쳐 넣을 거니까. 내 나이가 벌써 60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임신이 뭐야 임신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정말. 보통 이러면 어디 아프냐고 걱정을 해야지. 내가 아픈 게 걱정도 안 되는 게 남편이야.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옆집 똥개도 내 걱정을 해주겠다. 내가 의사야 약사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해야지. 왜 괜히 나한테 신경질을 부리고 난리냐고. 병원이나 가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전염병이라도 걸린 거면 어쩌냐고. 제 걱정은커녕 전염병이라 집까지 옮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정말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 놈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저 원수 새끼를 죽을 때까지 마줘야 된다는 생각에 속이 더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요. 처음에는 그저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병원에 굳이 찾아가진 않았어요. 가게 일도 봐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계속 이 명치가 아픈 것 같고 명치 아래쪽에 시큰거리는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머리는 지끈거리고 기침까지 나고 나중에는 열이 살살 오르면서 몸살 기운까지 올라오는데 죽겠더라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온 주방 이모에게 가게를 맡기고서는 동네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쭉 아픈 곳을 설명하자 제 증상을 들어보고서는 위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위가 아프면 그런 증상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러자 했죠. 남편에게 가게를 하루 접고 위 내시경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위 내시경? 그건 뭐 마취해가지고 검사하는 거 아니야? 작은 병원에서 뭘 믿고 그런 짓을 해? 나이도 지긋하게 있는 양반이 사고라도 나면 작은 병원에서는 보상도 충분히 못 받을 텐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남편은 제가 저 세상 가는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남편은 큰 병원이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있는 건지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말을 바꾸길래 아들 보고 큰 병원에 예약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에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니 큰 병원에 예약을 했다면서 저에게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더라고요. 아이 요즘 들어서 미식미식거리고 영 속이 불편한 게 큰 병은 아닐까 싶어서 무섭구나. 큰 병원에 가면 검사를 잘 해주겠지? 술이나 담배를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요즘 병원들은 기계도 좋고 병도 잘 고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마 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서 저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큰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예약이 그렇게 밀려 있는 건지 제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2달이나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동네 병원에서 계속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증상이 반복되게 나타나자 심각해지는 것 같고 자꾸만 안 좋은 생각만 드는 게 아니겠어요. 가벼운 병이었다면 좋아지고도 남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큰 병원에 예약을 해두어서 그런 건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는데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암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평생을 돈만 버는 일에 집중해서 살았는데 말년에 들어서서 암과 같은 몹쓸병에 걸렸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죽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당연히 잠을 설치게 되었고 잠을 자지 못하니 컨디션은 점점 더 떨어지고 몸은 점차 힘이 사라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만 가득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탈모 증상도 오고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동안에도 우리 남편은 글쎄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도 잘 자더라고요. 왼수 같은 놈이 따로 없죠.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큰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피 검사라는 것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종합검사를 예약했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귀찮은 짓은 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꼬박 6시간에 걸친 검사를 마치고 온몸이 피곤에 쩔어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족발집 문도 닫고 한 검사라서 그런지 오후 시간대가 남아서 그렇게 소원하던 목욕탕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오고 온몸의 피로를 확 풀었지요.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건지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으러 가고 하루를 꼬박 쉬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착각도 들더라고요. 속이 멀쩡해진 느낌도 들면서 이렇게 휴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싶어서 정기 휴무를 만들어 볼까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만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다 먹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과 저를 위해서 정기 휴무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라면서 2주일 뒤에 방문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욕탕에서 마사지를 받은 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주일 동안은 별로 아픈 걸 느끼진 못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 되었고 보호자와 같이 오라는 연락이 도착하여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주 궁시렁거렸지요. 굳이 다 늙어 빠지는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이유가 뭐야? 자식놈들 이런 날 하루 쉬어서 지 애미 데리고 병원이나 갈 것이지. 애들이 아주 배응망덕하게 돈 달랠 때만 꼬리를 흔들 줄 알지. 정작 이럴 때는 연락도 없어 이것들. 애들이 당신처럼 집에서 놀아요? 애들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놀고 있는 당신이 가야지. 내 보호자가 당신이란 걸 어떡해?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제 순서가 된 건지 간호사가 김영자 씨 하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뾰루퉁하게 들어가서 진료실 의자에 앉으니 의사가 제 이름을 한 번 부르고는 한참을 뜸을 들이며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아주 무서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도 하셨다고요? 오한이 될 때도 있었고요. 동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호전이 없으셨고요. 예, 맞아요, 선생님. 이상하게 미식미식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먹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상한 걸 먹은 기억도 없고요. 감기도 아니라고 하고 제가 뭐 심각한 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이 사람이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얼마나 구역질이 나든지 내 옆에서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아니 나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 늙어서 옆에서 우웩우웩 하는데 얼마나 추하든지. 그런 게 바로 추태야 추태. 누가 보면 이 나이에 임신이라도 한 줄 알겠어 이 여편네야. 그러면서 지 혼자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간호사들이고 의사고 표정을 굳힌 채로 남편을 바라보는데 제가 다 쪽이 팔리더라고요. 저 보호자분 자중하시고요.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의 눈에 갑자기 이체가 확 돌더니 의사를 향해 무슨 병이길래 이리 뜸을 들이냐고 빨리 말해보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김영자 씨, 지금 위암 말기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항암 치료로 암이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아니십니다. 지금 피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도 그렇고 혈색소도 영 좋지 않고요. 콜레스테롤도 있으시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좋지 않아요. 위암 말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더 없습니다. 에? 지금 그럼 우리 마누라가 시한부란 말이오? 아니 위암 말기라니? 말기는 고칠 수도 없는 병일 때 쓰는 말 아닌가? 그러면 지금 얼마나 더 살 수 있어? 주변 정리를 하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지.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쩜 평생을 살아온 부인이 위암 말기라는데 살 날이 얼마나 남았냐고 신이 나서 물어볼 수가 있는지 저는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사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한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 제가 쓰러지지 않고 제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도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속이 상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사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곧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그래도 제가 장사를 오래 해서 체력은 참 좋은데 치료를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창 체력이 올라와 있는 젊은 친구들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일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치료를 하면 오히려 지금 살 수 있는 날보다 더 고통스럽고 적게 버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 6개월 정도 남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분들과 시간을 더 보내시고 주변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주책맞게 울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이더군요. 제 일생, 제 한평생을 가정을 이끌어내느라 돈을 벌어서 생계를 책임지느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6년도 아니고 고작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서럽고 운명의 장난 같고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이게 정말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면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의사를 붙잡고 계속해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만큼 제 현실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조금 쉬어보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속이 다 시큰거리고 아파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토끼가 올라오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의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그러더군요. 지금 당장 입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 약을 찾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것이 남은 시간을 이롭게 보내기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도 한참 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열을 하면서 걷다 멈추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사는 게 힘들고 바빴기에 차라리 시한부를 받으면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내 여생을 즐기다가 가야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제 일로 들이닥치니까 정말 그 사람들처럼 울다가 멈추다가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걸음걸이에 속도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울어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짜증을 버럭 냈습니다. 그만 좀 질질 싸. 세상에 시한부를 받은 사람이 뭐 당신뿐이야? 거기다 당신은 살 만큼 살았잖아. 나이가 70인데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100살까지 살아서 누구 힘들게 하려고 그래. 욕심이 과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겠다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해.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변 정리나 잘해. 가게부터 정리하고 팔아버리라고. 남편은 같은 말도 참 재수없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운영하던 족발집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우리 가게가 워낙 장사도 잘 되기도 했고 제가 비법까지 전수를 해주겠다고 하니 너도 나도 나서서 인수를 하겠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살 것을 생각하면 비싼 값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손주들 영어 유치원은 졸업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버티며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 기업에서 제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하며 인수를 하겠다고 하길래 냉큼 좋다고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프랜차이즈에 팔게 되면 권리금 자체는 넉넉하게 받아 챙기기도 하고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업체에서는 아주 큰 돈을 불렀고
저는 시한부를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서야 가게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진료일까지는 2주일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저도 의사에게 주변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변 정리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물건들 중에 쓸만한 것들과 쓸모없는 것들을 나누어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기부도 하고 했더니 남편이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거 중고 매장 같은데 팔아치워서 우리 가족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기부를 하고 남한테 주고 그래? 아주 기부천사 납셨네, 기부천사.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화를 내봐야 저에게 득이 될 일이 돌아오지 않으니 해탈하는 심정으로 버텼어요. 그러다가 병원 진료를 하루 앞두고 저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너른 바다를 보면서 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도무지 혼자 버스를 탄다거나 기차를 타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나랑 같이 바다에 좀 가줄 수 없을까? 당신이 운전을 좀 해줘. 가지 한다. 거기 가서 또 얼마나 돈을 쓰고 오려고 그래? 당신 돈이 그렇게 썩나게 넘치게 있으면 나한테 좀 나눠줘라. 내가 무슨 돈을 쓴다고 그래? 쓰면 또 얼마나 쓰겠어? 그냥 바다나 보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싶다고 한 게 그렇게 죄야? 죽어서 실컷 봐라.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죽어서 내가 바다에 뿌려줄게. 그러면 바다 실컷 보지 않겠어? 나는 지금 내 미래 계획 세우느라 바쁘다. 네가 번 돈만 펑펑 쓰다 죽을 거니까. 내가 이 순간만큼 너에게 고마웠던 날이 없다. 가게도 비싼 값에 팔렸지. 아이고 신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놀고 먹은 백수새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평생 고생한 마누라가 죽게 생겼는데 내 앞에서 지금 돈이나 많이 남겨라 펑펑 쓰고 가겠다는 게 말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내가 웃돈 주고 중매쟁이한테 잘 연결해달라고 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이다. 너 같은 여자 만나서 평생 우유우식했는데 죽어서까지 돈을 남긴다니. 너는 정말 최고의 여자야. 하지만 네가 내 취향은 아니었어. 평생을 참고 살았더니 이런 복이 굴러 들어오네. 내 나이 70에 이제 시작이지. 저는 정말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참 바보 같았더군요. 제가 왜 이런 놈을 평생 데리고 살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 놈은 본색을 드러낸 이후에 알아서 가라며 따라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자마자 간호사들이며 뭐며 저에게 대우를 달리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제가 가게를 판 사실을 알았나 했지요.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저에게 고개를 푹 숙여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나이에 이름까지 똑같은 김영자라는 환자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암 말기 환자였고 저는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위염 환자였던 거지요. 이게 차트가 꼬이면서 제 차트에 그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 차트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조회를 해보니 제가 아니라 다른 김영자였던 거지요. 의사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약을 잡으실 때 혼돈이 없게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측의 큰 실수입니다. 저는 어안이 봉봉했는데 이내 곧 커다란 기쁨이 마구마구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양반, 내가 지금 위암 말기가 아니라 시한부 6개월이 아니라 위염? 단순 위염이란 말이지. 그러니 의사가 맞다면서 확인 사살까지 시켜주는데 갑자기 온몸이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짜릿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자식들이며 남편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보며 실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몇 개월 남았대? 거 진행 속도는 더디대? 좀 빠르대? 아이씨, 암이라도 날 도와줘야지. 내가 평생을 네 못생긴 얼굴을 보고 참았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야 보상을 받을 거 아니야. 나도 이쁜 할머니랑 재혼해서 신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비빔밥을 처 만들어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 힘이 단전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서 저는 식탁으로 성큼성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양푼을 들어 남편의 얼굴로 확 던져버렸지요. 예?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위암이라고 하더니 노망까지 난 거야 뭐야? 이런 증상을 뭐라고 하던데? 미치려면 곱게 미쳐 이 인간아. 야, 나 위암 말기 아니란다. 그거 내가 아니라 나랑 같은 나이에 다른 김영자더라. 사고가 생겨서 내 차트랑 그 사람 차트랑 꼬인 거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만성 위염이고 위암 말기는 다른 사람이다 이거야. 너 내가 죽는다고 신나 있었지? 나 안 죽는데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다 이 말이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제가 사자어를 내뱉듯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남편이 벙쪄서는 얼굴에 비빔밥을 가득 묻힌 채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동안 집에서 평생 쳐놓는 걸 내가 먹여 살려 입혀 살려 아주 대접을 해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못생긴 여자 데리고 사느라 힘들었어. 이 백수 새끼가 누가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나라고 너 이뻐서 데리고 산 줄 알아? 네가 이 집에 살면서 돈 한 푼을 벌어봤어. 집안일을 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란 말이야. 너랑은 이혼이야 이혼.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없으니 나는 한 푼도 못 준다. 당장 꺼져. 그러면서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남편의 팔을 질질 끌고 현관문으로 가니 남편이 제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위험이고 위암 말기가 아니라는 말이야? 아이고, 이게 다 진짜란 말이야? 그럼 돈은 어쩌고? 돈은 무슨 놈의 돈? 가게 판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너는 이제 그 집 꼴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평생 고민이나 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길거리에서 고생을 해보란 말이야. 너는 내 집에 발 디딜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인간아. 야, 그래도 40년을 넘게 부대끼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 푼도 없이 쫓아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나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 놈에게 내가 뭐 예쁘다고 돈을 주냐고. 이 미친 것이 아주 보자 하니까 선을 세게도 넘네. 나는 네가 길거리에서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다 이거야. 더러운 놈. 만나서 반가웠고 2번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그러면서 저는 어이없어하는 남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며 욕을 한 사발이 뱉었습니다. 문을 열어 쫓아낸 뒤에 바로 걸쇠를 걸었더니 문 밖에서 옷이라도 달라 신발이라도 달라며 애걸복걸하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아무리 열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 쥐가 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숙박업소를 간 건지 찜질방을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관문 앞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내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백수 새끼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오. 이제 뭐 황혼이혼이라던가 그런 게 있다지 않소? 내가 더 이상 저 논팽이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으니 이혼 소송하게 해주시오. 변호사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더니 혀를 내두르며 이혼을 준비해 주더군요.
남편은 처음에 별짓을 다 한다고 하더니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수능을 하고 말더라고요. 지가 뱉어둔 말들이 있으니 주워 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재산 분할을 신청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만 개 코딱지만도 못하게 받아가서는 자식들에게 얹혀 살 궁리라더라고요.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남편을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저는 가게를 판 돈으로 자식들에게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목욕탕 전기권도 끊어놓고 다니면서 제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쓰고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서 아주 쪼개고 쪼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랍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서는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노숙자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이라도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여행도 다니고 노인정에서 친구도 사귀면서 호의호식하고 지낼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끝까지 힘든 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할 테니 여러분도 앞으로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